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어찌됐든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탄핵을 시사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네, 윤 대통령이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한 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쿠데타, 탄핵 등 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또 이 시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난 28일 윤 대통령이 보수단체 창립 기념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 등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일단 낮췄다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을 좀 먼저 최병묵 위원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들이 예.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세력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네.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를 가리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과했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오후에 네네.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전 정부를 겨냥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지어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라는 또 다른 막말을 이제 해서 맞불을 놨는데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각 진영이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죠. 예. 그래서 뭐 이에 대한 결론,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결국은 그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결정할 기회는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순수하게 그냥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사실 문제 제공은 처음 제기는 윤 대통령이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만 없었어도 그냥 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어떤 현장의 흐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약간의 현장 분위기에 영합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그 청와대가 약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간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발도 약간 또 선을 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저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되는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해야 되는 굉장히 모순된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다. 문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한 열등감도 작용해서 윤 대통령의 언어가 극단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양쪽이 다 이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조승현 부위원장은 윤영찬 의원의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찬 의원의 발언이 이거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 반국가 세력의 본인은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네네. 거기에 봉사를 했느냐? 그래서 거기가 말이 어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또 물론 쿠데타 발언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는 아니고 사실 특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부 라인을 사병처럼 움직여서 예. 문재인 정부의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예컨대 이제 청와대가 뭐 선거에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탈원정 정책을 갖다가 이게 불법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예컨대 이제 대통령께서 네. 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행사만 하려고 하면은 그날 압수수색이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네.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쿠데타라는 발언도 네네.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반발심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 원인 제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했다. 쿠데타 발언이 이렇게 쿠데타 발언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주권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발언을 먼저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물론 안 좋은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네. 그 시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좀 알겠습니다. 반발심에 나온 발언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영찬 의원은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친 이낙연계가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입국을 했잖아요. 네네.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내놓았던 메시지도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 어떤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야당의 예.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결심들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내부의 어떤 친명 비명 간의 그런 계파 갈등이 아니라 네. 이 정부의 어떤 실정과 국민들이 실망하신 지점에 대해서 대신 싸우겠다 이런 좀 결기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이제 전 정부를 지칭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좀 온건한 말씀을 하신다는 평가가 주로 계셨던 분인데 예. 뭐 쿠데타라고 하면 이제 사실 보기에는 조금 센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떤 친낙의 목소리들이 예. 윤석열 정부를 대항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쿠데타 발언이 이제 대선 불복이자 폐륜적 발언이라면서 국회 윤리 회복하겠다 이런 카드까지 이제 꺼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니까. 글쎄요, 뭐 쿠데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겠죠. 다만 이제 선동적인 언어인데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예컨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단서가 나와서 수사를 했던 것인데 네네. 그것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 또 저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유죄가 나왔잖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심이지만 2년 나왔고요. 네네. 정경심 여사에 대해서는 4년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마당에 저걸 쿠데타라고 그러면 윤영찬 이 의원이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은 좁은 카르텔이구나. 좁은 자신들만의 이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에 칼을 댄 사람 무조건 다 쿠데타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찬 전 의원의 이 국가관이 의심스러워요. 국가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 것이잖아요. 국민들 이익을 위해서 범죄가 있으면 그 누구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모든 수사를 다 했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 내지 뭐 특검 관련된 반장으로서 네. 칭찬을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하게 나오면 척결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을 맡긴 것이고 그 대통령의 지시대로 따랐는데 어떻게 쿠데타입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쿠데타했다는 소린가요? 쿠데타를 지시했다는 소린가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국가 이 세력이라는 평가도 물론 이 어감이 주는 건 셌어요. 그런데 저희가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보통 북한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사실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 저는 선의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종전선언이 맥히지 않았을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종전선언이 사실 자취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2021년도 9월 유엔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2021년도에 다시 종전선언 등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하자 그래요. 예. 자, 이런 모든 것들. 연락사무소가 2020년 6월에 폭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하. 이런 것도 있었고 국민의 재산이 파괴된 겁니다.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라는 게 국민과 재산으로 이루어진 집단적인 형성체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이거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본인들이 입장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 이것이 잘못됐던 것이다. 우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아쉬웠다라는 입장을 먼저 취한 다음에 예. 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현재 입장은 뭔지에 대해서 없이 뭐 저런 센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탄핵 얘기까지 운운하는 것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들어볼 텐데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반국가 세력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꼬투리 잡기 아닙니까? 문재인 5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전방부대 해체하고 GP 다 파괴하고 반국가 세력 맞죠? 중국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정책 군사주권 포기하고 그거 했으면 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네, 들으신 대로 예. 홍준표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방부대 해체와 또 감시초소 파괴 등을 보면 반국가 세력이 맞다. 또 꼬투리 잡고 할 것 없이 반성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윤비원 부위원장님 말씀과 함께 좀 반론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뽑고 80%의 지지율까지 찍었고 그다음에 뭐 40%까지 내려간 적도 있지만은 예. 그러면 그 국민들조차도 반국가 세력을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또 4조에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 결과적으로 북한을 사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저건 비정상적인 나라기 때문에 네네. 공산국가고 예. 국제국가고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예.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게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냐? 저는 그걸 반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이제 민주정의당 거기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북방 정책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수교를 했고요. 예. 그러면 그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미국의 국회의원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네네. 정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북한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 그건 간첩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문재인 대통령 간첩질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과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여야 협치를 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짧게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 뭐 종전선언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에 따른 분명한 정책이 있어요. 대북 정책이 있는 것인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하 민주당이 처음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맞을 수가 있어요. 정상이란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북한의 의도가 나왔잖아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방어적인 체제에 대해서 외국과 연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엔사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21년도면은 이미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딜, 노딜을 통해서 미국도 정전선언에 대한 얘기가 일체 자출 감췄어요. 네네. 그때 하원에 제출됐던 그것도 흐집이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2019년도 2월 이전이었습니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추동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반대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대책이 이건 이미 이제 상황이 변했고 북한의 의도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 상황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변화 안 한다는 것은 이거 신념 아니겠어요? 도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도 그걸 다 인정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전 신념으로 뿐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신념이 강한 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화염과 분노라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미사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미국의 대통령, 그 전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평화 프로세스로 18년도부터 해서 바꿔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비핵화 의지를 좀
안 보이고 했을 때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안 되겠습니까? 화염과 분노를 퍼부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죠. 그 예. 유엔까지 예. 가서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간첩으로 그걸 모는 것은 예. 좀 과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자, 최병무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종전선언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종전선언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종전선언 이 문구에 얽매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고 또 이게 만약에 왜 이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종전선언이라는 걸. 아니 사실은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또는 종전선언을 능가하는 합의가 있었어요. 1992년에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뭐 전쟁 상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휴전인데 1953년 이후에 지금까지 뭐 전쟁이 다시 발발한 적은 없어요. 네. 뭐 일부 뭐 약간의 국지전적인 충돌은 그렇죠? 있었지만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의 종전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1992년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어찌 보면 그걸 평화협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에 따라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곧바로 북한이 그 기본 합의서를 그냥 뭉개버렸단 말이죠. NPT 탈퇴하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자, 예.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사실 선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전혀 뒤따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면 사실상 이제 전쟁 상태를 끝냈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유엔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해체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위상까지도 저거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를 해제하고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핵무기를 없애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사실은 의심을 받을 여지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집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해받을 정도로 종전선언에 집착한 거는 사실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 주장하면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패널들도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데 예. 이런 뜨거워지는 이 여야 공방 속에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좀 탄핵까지 시사하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핵을 시사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예, 열어두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열어두겠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됐습니까? 사실 저 의견 자체는 민명배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당에서 공론화된 얘기도 아니고요. 예. 당시에 있었던 의원들도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디까지나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는 뭐 탄핵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저희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든 뭐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너무 강한 발언을 하셨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전 정부에 몸담았던 뭐 야당 의원들이나 그 민주당을 향한 또 공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저는 너무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고 서로 정치 진영 싸움이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정치의 언어가 극단화되는 것은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영찬 의원이 별로 좀 점잖고 잘 멘트는 안 하는데 저렇게 강하게 발언했다는 것.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간 상태였다는 것도 봤을 때 여기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 이른바 친이낙연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약간 힘을 받은 거죠. 네네.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 친명계는 오히려 좀 약간 조용한 듯한 느낌이고 예. 친이낙연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상당한 정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분위기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굉장한 고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내부 총질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를 딱 하니까 그에 관해서 친이낙연계가 친명계보다 훨씬 더 먼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이낙연계가 이재명계에 대해서 당내에서 견제하는 목소리 자체가 약간 그 내북 총질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그 어떤 긴 안목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를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진 않겠다. 라고 했어요. 빨리 대통령님께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저를 유임을 시켜야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네, 지금 들어보면 추 전 장관은 이 자진 사퇴가 아닌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요청으로 사실상 경질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왜 지금 이 발언을 했을까요? 뭐 되게 이렇게 언론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대표님 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꾹꾹 참고 몇 년 동안 참다가 드디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당시에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고 제가 추미애 대표실에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대표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님은 그 동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러나 달라고 했을 때. 근데 그냥 브리핑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토사구팽이라는 생각까지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말 별건 수사까지 탈탈탈 털릴 때 아무도 법무부 장관 안 하려고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줬는데 물러날 때는 정말 좀 억울하게 됐죠. 왜냐하면 뭐가 억울하냐면요. 추미애 대표님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법원에서 그 합법적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불법하게, 위법하게 판사 사찰을 했고 불법적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지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게 합법적으로 직무집행 명령 낸 게 합법적이라고 판단까지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잘못했고 추미애 장관이 옳았던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나니까 억울한 마음이 엄청 강했던 것 같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참다가 드디어 이제 얘기를 했다. 알겠습니다. 참다가 얘기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한 가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죠. 그 당시 2020년 12월 16일에는요.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 부분에 관해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죠? 전이고 오히려 가처분 신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을 때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해주신 거라 생각이 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수사지휘권 발동과 또 징계 문제 등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을 일으켰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알란데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건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기획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징계를 통보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명을 거역한다 이 발언 때문에 추 전 장관이 공방을 통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이 존재감 더 키워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시점에 이 발언을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추 전 장관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죠. 사실은 이제 이 칼끝이 현 정부를 향하자 입법권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 모든 걸 발동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실제 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못하게 했던 거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왜 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 정권 전체 차원에서 문제였고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현 대통령을 키워줬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이면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가 이낙연 대표이기 때문에 당에서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당에서 이제 그만해라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간의 어떤 대결의 한쪽 편에 선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자기는 이쪽에 섰다.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 입장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낙오를 하게 된다. 따라 당을 지키고 가면 내가 이 당을 다 소위 말하면 당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재명 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을 깨서라도 본인의 리더십을 지켜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두 분 간의 싸움에서 어디에 선지가 분명한 섰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요. 자신이 물러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쾌도남마처럼 달리지 않겠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자신이 물러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 탄생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사실 저는 우리 국민 중에 다수가 그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게 영 불편한 거죠. 그 굴레를 본인이 쓰고 있으면 내년 총선에 정계 복귀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벗고 싶은 거예요. 벗고자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본인이 이제 이재명 현 대표 쪽의 그 어떤 노선을 지향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현 대표 쪽에서 공천을 받아서 본인이 정계에 복귀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본인한테 더 씌워졌던 본인 책임론 이거는 이번에 털고 가자.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웠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까면 안 된다는 얘기로 바꿔 들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농담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뽑은 국민들의 의사를 폄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전 장관을 그만두게 한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라면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쿠데타의 조력자냐 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영찬 의원이 앞서 말씀을 우리가 다뤘지만 그 쿠데타 발언과 연결지어서 이제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그 쿠데타 발언과 또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연결짓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뭐 윤석열 그 지금 현재 대통령과의 그런 갈등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사명이나 소명감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개혁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 그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뒷얘기까지 좀 나오니까 과연 이 시점에 저런 뒷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은 나름대로 좀 참았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저는 적어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못 막았다 이런 측면보다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신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 그 점을 좀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뒷이야기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이 정철승 변호사가요. SNS 통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한 사실을 알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글을 올린 배경도 궁금하고 이 뜻은 뭔지 요거를 조승현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할 수가 없고요. 뭐 그래서 제가 하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걸 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좌우명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대나무도 싫다 휘어지기 때문에 나는 부러지얼정 소나무가 좋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하는 분인데 이런 과격한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저는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일부는 문 전 대통령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일부 지지자는 추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추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철승 변호사의 저 말은 사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들었다는 거니까요. 전해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 얘기를 작년 9월에 한번 살짝 올렸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내렸었어요. 그거를 이제 참다가 그야말로 정철승 변호사 참다가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기 문제에 끌어들이니까 그러면 나도 참았던 얘기 좀 하겠다. 그래서 직접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추미애 전 장관이 저 외에도 저는 사실은 뭐 사석에서 무슨 말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사석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막말성 발언이 문제된 적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연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라인 속에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저는 상당히 힘을 싣고 본인의 그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또 공천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이거는 철저히 추미애 전 장관의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본인은 원래 그 고민정 의원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로 다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수도권 어느 곳을 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그럼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오기는 걸 지금 생각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까지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총선이라든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더 큰 정치인이고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남보다 더 뭐 이렇게 욕망을 드러내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참다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나온 출마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하지만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출마 가능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5선까지 서울에서 하셨고요. 그 장관도 했고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을 준비하지 이렇게 다시 뭐 지역구에 가서 이런 작은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근데 더 큰 도전을 하려면 한 2026년쯤에 시작해도 될 텐데 왜 벌써 이렇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다 나왔다지 않습니까? 더 참으면 안 될까? 2026년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오후 4시쯤에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엽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건 처음인데 지도부는 물론이고 시도당 위원장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총동원령까지 내렸다.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런 것에 직결된 문제이고요. 국민들께서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 불안함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그 기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목소리를 낼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민주당은 이 국민들의 그 불안함을 모아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 규탄 집회를 통해서 정부가 좀 더 선제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총동원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동원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부담스럽다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뭐 정당 내부에서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당이나 이런 이제 장외 집회나 총동원령이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별로 당연히 부담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담되는 마음보다는 예.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지점을 더 생각을 해서 당원들이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규탄 대회에 나와줄 거라고 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을 퍼뜨리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어민을 볼모로 한 거리 정치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불안이 커지겠죠. 이런 집회를 많이 하게 되면. 네. 뭐 연사로 많이 얘기하게 되고 카메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국민께 생중계가 될 텐데 예. 또는 뭐 중계가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이런 의도를 10분 선의로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예. 이게 2021년도 4월 달에 방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방류가 결정이 돼서 그 당시에 정부 종합 TF에서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네. 물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그럼 그에 반대하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6월 달에 국회에서 이미 규탄 결의도 다 했어요, 여야.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했냐 이거죠. 방류를 막기 위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한 것도 아니고요. 제소한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 안 했단 말이죠. 예, 예. 왜 안 했냐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안 했어요. 아하.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자, 정부도 그런 검토를 다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반대한 거 이외에 실제 실행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방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 그게 가능하면 지금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불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왜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 지금에 와서 여당이 야당이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안타깝게도. 네네. 정부가 방류를 지금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저렇게 나가서 하게 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어민과 수산업자가 피해 봅니다. 자, 이것이 어제 일방적으로 통과한 국회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방류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어민들 보호하겠다라는 거하고 네네. 이해가 상충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게 나오죠? 어민들 이익만 침해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총동원령이 내린 상황에서 과거에 그걸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지적까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총동원이 내린 이 상황에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이죠. 오염수 결의안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를 지인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을 찾고 있는 이 문자였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본에 뭐 골프 여행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죠? 뭐 국민의힘 의원이든 뭐 그 민주당 의원이든 예. 충분히 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제 그걸 논의하고 있는 자리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뭐 방류 저지 무슨 결의안 뭐 이런 거를 더군다나 예. 민주당이 제출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서 자 홋카이도에 가서 뭐 골프를 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왜 한국 사람 없는 곳을 찾죠? 아마 본인의 행동이 약간 이중성 뭐 이런 거로 비판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자 민주당이 지금 총동원령까지 내려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규탄한다 뭐 이러면서 예. 뒤로는 한국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그것도 왜 하필이면 일본일까? 뭐 다른 데 가서 골프 쳐도 되는데 예. 뭐 이런 게 바로 민주당의 이중성 그걸 유감없이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본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어 놓고 정작 민주당 의원은 또 일본 여행을 꿈꾸면서 북해도에서 일본 수산물은 왜 먹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비판할 만하다 생각하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보였는데.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요. 민주당은 특히나 더 행동을 조심하고 예. 이런 규범을 더 높게 갖고 행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더 쉽게 내로남불이라든지 위선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정의를 공정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이런 예. 행위는 너무 부적절한 행위였다 생각하고 예. 만약에 이 여행이 예. 본인의 개인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가는 공적인 일정에서 이런 걸 기획했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영주 의원께서 사실은 이제 일본과 관련돼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블로그에도 보면
이 서명 운동을 받고 있거든요. 학과에도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옛날 농구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니폼 같은 데 보면 친일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비판했던 분이시고요. 윤미향 의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일무리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강하게 반대했던 분인데 일본은 여행 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다녀오셔서 그러면 적확하게 사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그 입장 표명이 만약에 국회 부의장으로서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럼 뭐 직책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표결에 반발한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청문회도 파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서로 극단에 치닫는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쪽이 규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일본 내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 오염수, 그거는 그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그 기준에 맞게, 음용 기준에 맞게 뭐 알프스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또 희석해서 내보내겠다는 거니까. 그래도 물론 걱정은 돼요. 과연 그 알프스라는 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일본이 원래 공표한 대로 그 기준에 정말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조건 그게 그 과학적으로도 전혀 그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오염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바로 선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하루빨리 과학으로 돌아와서 비판할 부분을 비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께는 이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걸 좀 같이 했으면 좋은데요, 이거를? 그렇죠.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그래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특위라든지 그리고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협의돼 있는 청문회까지도 못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것은 사실 이 결의안이 단독 처리됐다는 것을 근거로 청문회를 못하겠다 하는 근거가 되긴 좀 빈약해 보입니다.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보이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청문회가 되었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